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사발전재단 국제협력팀장 조희영입니다. 유럽연합은 금년 중으로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고, 이미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법제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중소, 중견 기업들도 공시 의무화와 공급망 관리에 본격적으로 대응하시고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대응 방안 모색에 있어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이 큰 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 노사발전재단은 국내외 우리 중소 중견기업이 이른바 ESG 경영을 위해 인권과 환경 이슈에 어떻게 대응하고, 특히 ESG 공시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오늘 ESG 경영 실현을 위한 조직 운영 전략 온라인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책임 활동 CSR과 비교해 ESG 경영과 관련해서 사회 지배구조의 공시 전략과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특강 형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본 세미나 시작에 앞서서 공지사항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는 본 세미나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 중 국내 거주자에 한해서 총 10분을 추첨해서 커피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줌 하단 설문조사를 클릭하시어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세미나 내용 중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줌 페이지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세미나 발표 종료 후에 바로 이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ESG 경영 실현을 위한 조직 운영 전략을 발표해 주실 법무법인 태평양 이현우 수석 전문위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ESG 담당하고 있는 이현우 전문위원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강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 혹시 공유해 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분들께서 조금 전에 조희영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공급망 실사, 그리고 공시 의무화라는 요 두 개의 양대 좀 압박의 경로로 인해서 굉장히 좀 ESG 도입에 대한 시급성을 체감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 질문들, 사전 질문들을 보더라도 이제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뭐 조직 개편이라든지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 매우 구체적인 질문들을 또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뭐 ESG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말 나날이 좀 체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난이지만 저희 우스갯소리로 ESG 시장은 정말 부동산 시장 그리고 입시 정보 시장과 맞물려서 ESG 정보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저희끼리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물론 돈이 되는 시장 같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그만큼 이게 뭔가 실시간으로 서로 접해야 되는 그런 정보들 모니터링해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어떤 또 새로운 트렌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후반부에는 저희들이 이제 공시 ESG 보고서를 이제 발간하시는 기업들이 이제 공시랑 평가 대응 맥락에서 이제 많이 발간을 하시는데, 이게 아무래도 KCGS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평가 기관의 이제 스케줄에 맞춰서 좀 많이들 이제 움직이시다 보니까, 이게 현재는 공시가 이제 자율 공시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실은 7월 말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발간을 하십니다. 특히 KCGS라고 하는 이제 한국 ESG 기준원이고요. 그래서 KCGS의 우리나라 평가기관의 그 시점에 맞춰서 대부분 좀 일정 관리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7월 말까지 발간된 110 몇 개의 이제 보고서들을 제가 다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좀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또 올해 이제 잘한 기업들은 어떤 항목을 또 구체화해서 이제 좀 성과를 냈는지 한번 같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의 좀 메인 주제인 경영 실현을 위한 조직 운영 전략에 대해서는 이 기업마다 실은 조직 관리나 이제 어떤 인력들을 가동하실 수 있는지는 실은 정말 케바케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보충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Q&A 세션에 혹시 구체적인 질문들 있으시면 또 같이 나눠주시면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페이지가 잠시만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목차는 이제 왜 ESG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2023년 9월 이 시점에 또 어떤 당위성과 명분과 어떤 이제 또 여러 가지 압박의 상황들이 있는지 최근에 좀 동향들을 같이 짚어보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국내 최신 사례를 이제 올해 7월 말 기점으로 발간된 보고서를 중심으로 저희 준비한 내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는 ESG 공시 전략이라고 이렇게 담았는데 ESG란 무엇인가에 실은 여러 가지 본질적인 질문들이 나오겠지만 궁극적으로 저는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ESG의 결론은 공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공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 ESG를 해야 되는가 혹은 ESG 경영의 목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착한 이유도 있고 사회적 가치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소비자들의 가치 소비도 증가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명분들이 있는데 실은 기업들 입장에서 정말 해야 되는 실질적인 이유들 저희들이 좀 짚어본다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상장 기업 대상의 국내 공시 규제가 매우 빠르고 강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지금 파이낸셜 이어 회계 기준 연도 올해이고 결국 올해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에 공시를 하게끔 원래 좀 압박을 강화했던 게 가장 먼저 도입될 예정이었던 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상장 대기업의 기후 공시 스콥 1과 2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가 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최종안이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난 한 3주, 4주 전쯤에 SEC의 국장이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아직 기후 공시에 대한 최종안이 이제 4분기 안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수준으로 굉장히 또 뭔가 한 톤 다운이 된 좀 기조를 보여주셔서 이게 당장 내년의 것인데 도입이 되겠느냐라는 거에는 좀 이제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입장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입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철회한 거는 아니어서요. 그래서 원래는 내년부터 도입이 될 예정이었으나 지금 기후 공시에 대한 최종안이 아직까지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 해서 원래 올해 4월에 나오려다가 6월로 미뤄지고 지금은 4분기 내로 또 다시 미뤄진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이제 미국 SEC가 이제 빠르게 도입 예정이었으나 이 부분은 조금 더 유예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기업들이 제일 많이 문의 주시는 건 실은 요즘은 국제 표준으로 이제 출범한 ISSB의 IFRS 1, S1, S2 이 중에서도 기후 공시가 가장 좀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의무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아마 뒤에 제가 또 따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ISSB는 글로벌 차원에서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좀 합의체로서 진행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실은 국가별 또 별도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법으로 법제화되는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어쨌든 이게 법으로서 의무가 되기 이전에 어쨌든 국제적으로 이거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좀 이런 압박의 좀 조짐들이 매우 커졌다라는 맥락에서는 국제 표준들을 기업들이 가장 지금 앞다투어서 좀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라는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가 된 내용이고 원래는 9월에 ESG 공시 관련 지속가능 경영 공시 관련 로드맵이 금융위를 통해서 또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이것도 또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올해 내로는 이제 공개하겠다라는 또 방침은 여전히 또 좀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 금융당국이든 하여튼 규제당국 입장에서도 실은 이런 부분들을 최종안을 공개하고 뭐 의무화를 시작하고 도입하는 데 굉장히 좀 많은 난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보니까 이게 계획과 달리 이게 또 방법론을 만들고 하는 부분이 또 쉽지 않은 것들도 분명히 있어서 이런 제약들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게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조와 방향성에는 대부분의 이해관계자, 금융기관, 뭐 규제 당국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나 어떤 속도로 할 수 있을지 실제로 이게 실현 가능한 정도로 좀 구현하고 기업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침들을 만드는 건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국내 그리고 이제 해외 상황들을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시 규제가 이제 하나의 좀 큰 바퀴로서 아니면 한 구동 체계로서 이렇게 좀 작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더 민간단에서 혹은 자본시장에서는 이 ESG라는 게 어떻게 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본다면 결국엔 실은 기업 입장에서도 자본 아니면 어쨌든 그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나 대출 관련한 이슈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실은 그런 부분들을 아셔야 실질적인 영향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ESG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피어 프레셔를 높여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창피한 상황을 만든다라는 실은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접적으로 기업들을 압박을 하지만 그 압박의 수준은 직접적인 압박을 통해 가할 때보다 훨씬 더 좀 광범위하고 굉장히 좀 뭐랄까 직접적인 또 그 압박의 피해가 올 수 있도록 뭔가 여기에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ESG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는 금융기관이나 하여튼 금융사들을 통한 자본 조달이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거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그로 인해서 가장 좀 선도적으로 아니면 주체가 되어서 일반 기업들이 ESG를 실천하는 것을 좀 더 감독할 수 있도록 이게 간접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금융사들이 가장 먼저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들 입장에서도 ESG 관련한 지표나 관리 체계를 빠르게 또 장착하지 않으면 그 윗단의 금융당국으로부터 규제를 받거나 이제 UN 뭐 PRI든 지속가능 책임 투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제재나 하여튼 좀 경고 조치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금융사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박스에 넣어놨지만 금융 배출량 공개 압박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 배출량을 공개해야 되는 이제 좀 여러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는 아시다시피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까 금융 배출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직접적인 배출량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는 본인들이 거래하는, 그러니까 대출 거래를 하든 아니면 이제 투자를 하든, 그래서 금융 거래를 맺고 있는 일반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이 금융사의 금융 배출량으로 집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하고 있는 일반 기업들의 배출량이 많으면 그게 본인의 배출량으로 다 이게 산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 배출량이 높은 기업에게는 투자와 대출을 점점 이제 줄여 나가야 되는.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신한, KB, 그다음에 하나 요 대표적인 세 개 지주사들이 이제 K택소노미를 반영한 금융거래 계약서에 이런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추적될 수 있도록 이제 다 이제 계약서를 이제 작성하는 단계의 그 웹 기반 플랫폼에 텍소노미가 다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에 최근에 하나금융이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렇게 뉴스가 난 걸 보셨을 수도 있는데 실은 뭐 신한이랑 KB는 그 먼저 다 도입을 시작하고 있고요. 이게 언제 오픈하느냐 그 순서의 문제였지 세계 금융사는 K택소노미를 금융거래 계약서에 K택소노미 비중을 바로바로 확인하고 이게 대시보드화해서 실은 이걸 관리하는 임원들이 우리가 오늘 거래한 아니면 계약을 맺은 신규 뭐 계약서에
토대로 봤을 때 우리 기업의 배출량이 아니면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몇 개였고 어느 포션이 됐었고 증가했냐 줄어들었냐 이거를 정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좀 사이트가 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들을 통한 좀 압박이 확실히 좀 이제 강화가 됐다라고 보신다면 이제 역으로 대출을 받으시거나 투자를 받으셔야 되는 그 일반 기업들의 맥락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뭔가 입증을 해야 되는 이제 아마 좀 그런 활동들이 더 많이 이제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경우는 이제 친환경 뭐 펀드 이런 시장, 주식 시장 자체가 워낙 이제 먼저 도입이 되고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의 SFDR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지속 가능성 지수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이제 지속 가능성 지수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굉장히 좀 중대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 가능성 지수는 결국엔 저희들이 맨날 이제 좀 비판하거나 좀 우려하거나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봤던 착한 기업 혹은 ESG를 잘하는 기업이 돈도 잘 벌어 하는 그 방정식을 풀어나가고 있는 게 이런 지속가능성 주식시장 관련한 지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좀 가장 지속가능성 지수 혹은 친환경 지수의 편입 수준이 가장 높은 기업 중 하나인 이 슈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유럽의 이 SFDR 지수 한 51%, 평균은 한 49%의 지수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실적도 좋은데 ESG 평가도 좋은 기업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 뭐 ESG 공시 보고서도 한 거의 250페이지에 달하고 그림 거의 없는 정말 이 모범 답안 수준의 교과서 같은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는데 이 기업은 뭐 CDP도 뭐 12년째 A리스트에 들어가 있고 DJSI에는 당연히 편입되어 있고 해서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ESG와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수익과 ESG가 이제는 다 같이 가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점점 더 이제 검증이 되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그게 금융사들에 대한 압박, 이 자본운용을 통해서 좀 이런 공시에 맞춰서 이렇게 흘러가는 여러 상황들에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린워싱인데요. 그래서 뭐 실은 ESG 관련한 그린워싱 소송이 제일 많이 이제 걸리는 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 그 보고서에 친환경이라는 뭐 표현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이 됐다라는 걸로 시민단체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생겼고요. 이미 발생을 했고요. 근데 대신 법원의 판단이 어떤지는 실은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면밀하게 살피는 부분이라 그래서 단순히 이제 목표 선언으로서 우린 친환경 기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과 제가 저 사례에 코카콜라와 블루 트리톤 이렇게 써놨는데 블루 트리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친환경 기업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썼어요. 영어로 we are proud to 이렇게 썼거든요. we are proud to를 쓰는 순간 너가 이미 그 친환경 기업의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오인한다 라고 해서 블루트리톤은 문제가 됐고요. 코카콜라는 계획을 담았다라는 취지로 실은 그 법원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보고서에 어떤 단어와 동사들을 쓰는지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해졌다. 그래서 이런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제 또 대책으로 공시들이나 그 공시 기준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4P라고 불러요. 그래서 Pledge, Plan, Practice, Publish 이 하나가 정말 일관된 통일된 메시지와 또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SR과 ESG의 가장 큰 차이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실은 거버넌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CSR의 기존에 뭐 3P라고 불렀던 Planet, People, Profit에서 이 Profit을 결국엔 운용하는 것이 결국엔 의사결정자들, 경영진 혹은 이사회 안에서 Profit에 대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전략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추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개념에서 이 Profit 개념이 의사결정으로 조금 더 확장되는 걸로 거버넌스의 역할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SG 시대에는 이사회가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지 감독 기능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사회에서 ESG 관련한 안건들이 보고되었는지 의결되었는지를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이유는 어쨌든 이 프로핏을 만들어내는 이 동력에 ESG가 가미되었고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ESG는 탑다운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곳인 이유가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게 경영직원 분리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 그리고 그 의사결정 체계 속에 ESG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감독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라는 취지로 ESG의 특성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 저희들 몇 년 전 이제 ESG 위원회 선포식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졌던 것 중에 하나도 평가 항목의 1번이 거버넌스 이사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리고 혹은 우리 기업이 이제 ESG를 선언했어. 그러니 내부적으로도 우리 조직원들이 ESG를 실천할 수 있게끔 이제 신경을 더 써야 된다. 관리를 ESG가 요구하는 수준의 이제 경영 활동도 운영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내재화시키는 가장 좀 1차적인 방법으로 ESG 위원회 설치와 선언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의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ESG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굉장히 세세한 이런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해요라고 물어보시면 분명 환경에서는 기후 변화로 저희 대변할 수 있는 온실가스 관련한 저감 활동들이 있을 거고요. 요즘 생물 다양성도 또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특히 이제 생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 관리, 수자원 관리에서 얼마나 많은 물 사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원 고갈과 맞닿아서 이제 또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해서도 요즘에 이제 자원 순환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폐기물도 어떻게 줄여나가거나 아니면 폐기물 단계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사업적 전략으로서의 좀 취지들이나 방향들이 설명이 돼야 됩니다. 사회 같은 경우는 가장 저희들이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인권일 것 같고요. 근데 인권에는 여러 결례의 인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의 인권들도 있지만 직원의 인권이 어떤 수준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 아니면 개선이 되고 있느냐라는 맥락에서는 당연히 이제 직원들의 복지 제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안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조금 더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양성, 포용성, 공정성으로 이렇게 대두되는 DE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그 사회적 맥락과 또 많이 맞닿아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다양성, 포용성 이렇게 표현을 하면 대부분 이제 여성 인재, 여성 리더 혹은 장애인 이 정도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LGBTQ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LGBTQ 플러스 외에도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인종의 문제들이 또 큰 리스크로 다가오다 보니까 해서 아마 흑인 관련한 채용 이슈들 아니면 흑인 그 직원들의 그런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이 또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이제 그 의결권 자문사인 ISS 같은 경우는 올해에 인종 실사, 그러니까 racial auditing 을 하는 커미티가 있는지가 또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나라와 굉장히 좀 결이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좀 미국 기반의 기업들이나 아니면 블랙록에 실은 투자를 받고 있는 에스모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국내 보험사임에도 불구하고 흑인 채용률이 얼마예요? 라는 질문을 최근에 받으셨대요. 그래서 블랙록에 투자를 받고 있는 혹은 또 미국 투자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답변이 매우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제 LG 계열의 그 미국에 진출해 있는 LG 계열의 또 ESG 관련한 업무를 하면서 이제는 젠더 관련해서도 저희는 남자, 여자 두 개의 지표만 오는데 이제 저희들끼리 non-binary number라고 해서 그 두 개의 지표에 들어가지 않는 이제 성별들이 이제 정보들이 오기 시작을 해서 이런 걸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사회는 인권이라는 큰 항목이 있지만 인권 안에서는 안전관리, 복지관리,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소수 저희가 옛날에는 마이너리티라고 불렀던 그런 여러한 그 그룹들에 대한 저희들이 좀 보호와 그런 좀 개선 노력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데이터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좀 특히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 경우는 중소중견기업 상관없이 좀 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IRA라든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좀 통상 규제와 맞물려서 조금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지배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이사회 중심의 경영 체제로서 저희들이 좀 계속 좀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윤리 경영이라든지 임직원의 보수 보상 정책 혹은 뭐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간접적인 압박의 경로로 내가 하지 않음으로써 나에게 투자를 한 기업이 피해를 보는 거고, 내가 실천하지 않아서 나에게 대출을 준 우리 금융사가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만들어 가면서 실은 내가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욕을 먹는, 그래서 여기는 평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eer pressure라는 것의 좀 움직임의 그 동력이 결국엔 욕 먹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으면 실은 평판 리스크를 굉장히 높게 끌어올리는 이런 좀 환경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 의무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 또 브리핑처럼 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들은 또 따로 봐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국가별 의무화가 도입되는 시기들과 또 항목들과 범위들이 있으니 관련되신 내용들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3대 공시지표라고 하는 EU의 공시지표, 미국의 공시지표, 그다음에 이제 국제기구에서의 IFRS, S1, S2의 이제 국제기구 단의 공시지표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유사하면서도 다른지 이 테이블을 보면서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빨간색 박스를 쳐놓은 이해관계자 관점, 투자자 관점, 이게 아마 가장 큰 차이일 텐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자 관점 혹은 이중중대성 평가를 의무화한 그런 사례로 케이스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엔 무슨 뜻이냐 하면, 기후 변화를 누가 유발했는지에 따라서 실은 저희들은 기업을 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무분별한, 아니면 하여튼 그 기업들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서 뭐 오염 물질이 많아졌고 아니면 환경이 파괴됐고, 이런 맥락에서 기업들에게 그 책임을 물었던 부분들이 저희들이 있죠. 혹은 그 반대로는 기후변화가 심화되면서 여러 자연재해들, 태풍이 많아지고 지진이 발생하고 뭐 폭염도 증가하면서 기업이 있게 되는 피해가 있습니다. 실은 기업이 이제 피해를 입는 입장이냐 아니면 피해를 주는 입장이냐에 따라서 실은 기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데, 이해관계자 관점은 기업이 양쪽의 역할에서 다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회에 끼치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 즉 소위 우리가 착한 기업이라고 부르는 그런 좀 행동 양상을 좀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게 이해관계자 관점이고요. 반면 미국과 ISSB가 요구하는 투자자 관점은 기후 변화로 인해 기업이 입게 되는 피해를 기업이 어떻게 준비하고 예방하고 혹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라. 그래야 이 기업이 어느 정도 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투자자 관점을 더 강조하는 것은 기후 변화나 이제 인종에 대한 갈등이든 성별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서 뭐 그런 보이콧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에 대한 어쨌든 좀 리스크를 기업이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이 굉장히 다른 관점으로 실은 접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EU는 양쪽을 다 볼 것을 요구하는 거고, 미국과 국제 ISSB는 투자자들이 실은 기업이 리스크를 어떻게 해칭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라는 의미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위 ESG는 착한 기업을 원하는 거야라는 맥락은 실은 조금은 잘못된 표현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기후변화나 사회적 가치로 바뀌면서 기업이 미처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해징하고 관리하는지를 알아야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한다라는 맥락인 게 이제 기후 공시나 이런 ISSB의 공시 기준입니다. 네, 두 번째로 규제 강화는 요렇게 뭐 저희들 공급망 실사법 혹은 우리나라는 중첩법을 이제 기준으로 기업 자체의 활동 외에도 나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 협력사들의 좀 이제 실천 수준들을 같이 리스크로 반영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여성 인종차별에 따라 이제 부당해고 소송건이 있고,
협력사의 아동노동 법규 위반이 적발됐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도 본인의 이제 부품 제조 자회사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차가 책임을 묻게 되는, 혹은 부품 협력사가 좀 위반했던 부분에 대해 현대차가 다시금 이렇게 좀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에서 결국 뭐 미국의 고용노동부와 어떻게 이거를 이제 또 합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최근에 계속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맨 마지막 단 최종 재단에 뭐 글로벌 저희들 뭐 브랜드 오너 기업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브랜드 오너 기업 간에는 이렇게 부품과 협력사들의 안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본인들의 리스크로 이렇게 좀 회귀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여성 인종차별 뭐 방금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뭐 독일에서 계속 이렇게 번지고 있다라는 맥락에서는 현대차가 공급망 실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여기서도 간접적인 루트죠. 그래서 내가 안 하면 내가 이제 나의 벤더사인 현대차가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불거지는 거에서, 그래서 현대차가 최근에 공급망 이런 실사나 교육 컨설팅을 굉장히 좀 굉장히 빡세게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거의 결과가 거의 99%가 다 이제 참여를 하고 실천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사 협력사들도 굉장히 좀 빠르게 같이 대응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뭐 유명했던 애플 사례인데요. 그래서 애플도 폭스콘이라는 이제 제조 협력사죠. 그래서 거기에서 있었던 여러 자살 사건이나 이제 인권 관련 문제들이 이제 좀 폭발하면서 당시에 애플 협력사의 컴플라이언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좀 비판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외 그린워싱 관련한 분쟁 사례들은 이렇게 좀 금융사들, 그다음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최근 들어 갑자기 그 숫자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이후로 이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고, 그래서 친환경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국가별 이런 친환경 라벨링 기준들을 이렇게 그린 클레임이라는 코드, 뭐 그린 클레임 가이드 이런 표현들로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공정위를 중심으로 대부분 이런 가이던스나 가이드라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혹시 친환경 제품을 또 뭔가 판매하시거나 이런 부분을 홍보하실 때 이런 기준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키도 이 그린 클레임, 요 그린 가이드에 기반해서 뭔가 얘네들이 이제 생산해내는 친환경 상품들이 뭐 서스테이너블 콜렉션이 나이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은 따지고 보면 그 10%에 해당하는 정도만 그 수준을 충족하고 있다 하는 이제 소비자의 클레임이 소송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B2C 기업인 경우에는 이런 위험들에 더 많이 노출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탄소외 이슈들도 생물 다양성, 뭐 자연 자본 이런 맥락에서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만으로도 또 몇 시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빠르게 넘어가겠지만, 이제는 뭐 탄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이제 천연 자원이든 자연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 아니면 희소성이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의존하고 있는 자연 자본, 자연 자원이 좀 뭔가 바뀌고 있잖아요. 기후 변화가 있어서 뭐 걔네들이 파종 시기가 바뀐다든지, 그런 경우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기업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분석해서 판단해서 관리 방침들을 마련해라라는 취지로 이 부분을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금융사의 관리 감독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과 좀 일맥상통하고요. 그래서 기후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이제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좀 더 철저하게 이제 식별되고 관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금융 배출량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한금융이 실제로 이거를 산정했을 때 어떤 수준으로 나오는지 이런 거 좀 예시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벤처기업 ESG 공시 항목이어서, 그래서 벤처 투자단에도 이제 그
PE들이 투자를 들어갈 때 어떤 항목들이 ESG에 준하는지를 이제 시리즈 레벨 1, 2, 3에 입각해서 좀 이런 부분들은 규모가 커질수록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재작년에 발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은 스타트업 혹은 이제 작은 기업이더라도 이런 항목들이 이제는 기본적으로 갖춰질 부분들로 보인다. 그래서 상장사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또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장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투자가 필요하신 대부분의 기업분들은 이런 항목들이 이제 가장 좀 기본적인 좀 준수 사항으로 요구되고 있다라는 걸로 이 수준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의 지표만 보시더라도 기업 성장 단계 레벨 1이 최소한 이것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레벨 1 수준부터 실은 좀 점검을 하시면서 도입을 고민하시고 이제 관리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네, 요 부분에 걸쳐서 시리즈별 어떤 수준으로 장착해야 되는지 참고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외 최신사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좀 빠르게 좀 넘어가는데, 그래서 ESG 경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엔 여러 이제 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이 실은 모여서 ESG 경영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경영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태까지는 착한 기업이 돈을 잘 벌어요라는 거에 대부분 근데 그거는 뭔가 증명되지 않은 방정식이야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금융과 자본을 움직임으로써 ESG를 못하면 자본 조달이 안 되는 환경이 생기다 보니 ESG를 잘해야 돈을 잘 벌어요. 이 공식이 이제 성립이 되는 환경들이 더 이제 조금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될까? 아니면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걸까가 지금 각각 같으면서 굉장히 다른 질문인데요. 그래서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착한 기업일까? 혹은 기후변화나 사회적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리스크를 관리를 잘하는 기업일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고민해 볼 수 있고,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될까? 해외 지표에서도 어떤 해외 지표가 중요한지, 공시 기준이 있고 평가 기준이 있거든요. 그 평가 기준도 아까 말씀드린 KCGS 같은 평가 기준이 중요한지, 해외의 DJSI나 MSCI 같은 평가 기준이 중요한지, 아니면 그걸 어떤 기준으로 누구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결국엔 나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이해관계자는 누구이냐, 투자기관이냐, 규제당국이냐, 소비자이냐, 아니면 내가 공급해야 되는 나의 글로벌 벤더사이냐, 이거에 따라서 실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판단하셔서 어떤 것부터 대응을 시작하고, 아니면 어떤 걸 가장 좀 상위권에 두고 우선순위에 두고 대응하실지를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지속가능 금융 공시 규제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정말 친환경 기업 혹은 찐 환경 기업, 제가 이렇게 장난처럼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왜냐하면 라이트 그린 펀드는 조금 친환경인 기업인 거고요. 아니면 진짜 그 친환경성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더 엄격한 수준을 적용받는 다크 그린 펀드라고 불리는 구조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8조 펀드, 구조 펀드 이렇게 또 분류를 해요. 그래서 그 외에 일반적인 펀드는 6조 펀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8조 펀드와 구조 펀드에 들어가는 정말 친환경 기업들이 어떻게 리스트업이 되고 있고, 얘네들의 충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잘하는 기업으로 계속 꼽히는 시나이더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기업 사례이지만 저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공시 목차만 보시더라도 얼마나 빡빡한지 보이시죠? 그래서 빼곡히 저렇게 목차들이 적혀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공시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페이지 수도 많지만 거의 교과서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나하나의 리스크나 규제에 대응하고 있는지 저희끼리는 거의 컴플라이언스 보고서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굉장히 빼곡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시나이더 같은 경우는 22년도, 그러니까 올해 발간된 내용이고 작년도에 우리 활동이 10점 만점에 4.9예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숫자를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ESG는 지금 당장 성과를 내라는 게 아니라 25년, 30년 혹은 2050년까지 이제 이행 목표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말해야 되는 실은 성과 보고입니다. 그래서 2025년, 30년까지 우리가
그때 100점을 받을 건데 22년 혹시 23년인 오늘은 4.9점인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실은 저 성과 보고의 개념으로서 앞으로 ESG는 좀 추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00점이 아니라 작년 대비 얼마나 더 추진이 됐고 개선이 됐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성과 보고의 맥락에서는 이런 좀 구체적인 좋은 사례들 보시면서 작년 대비 저희는 몇 프로 개선했어요? 아니면 저희가 갖고 있는 목표 대비 지금 몇 프로 정도 충족했어요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좀 기업 문화상 10점 만점에 49점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49점이에요는 굉장히 좀 위에 보고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실은 이런 분위기들은 저희들이 좀 다 같이 만들면서 성과 보고의 개념으로 저희 꾸준하게 좀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텍소노미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의무 공시 수준으로 이제 그린 텍소노미가 반영이 되는 거여서 그래서 우리 기업이 이제의 매출에 뭔가 이제 그 매출에서 그 친환경 제품 아니면 친환경 관련 매출의 수준이 비중이 몇 프로인지라는 걸로 이렇게 좀 또 그 분석을 하셔서 계산을 하셔서 우리의 매출 혹은 캐펙스, 오펙스 수준으로 몇 프로가 친환경입니다라는 거를 이런 형식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기업들은 이제 그린 텍소노미 공시를 다 시작했다. 라고 봐주시면 좋고 특히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나 하여튼 관련 소부장 기업분들은 아마 텍소노미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배터리 이제 전기차로 제일 빠르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텍소노미 공시를 하기 가장 수월하기도 하고 또 해야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그린 텍소노미 공시를 산정해서 어느 정도 매출의 수준인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로 좀 넘어와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공시 시스템 하에서 다들 이제 그 한국거래소에 이제 자신들의 이제 ESG 보고서를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저기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율공시한 기업들의 ESG 평가 등급과 공시 수준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 기준 공시율이 한 75.5% 정도에서 150개 기업들이 이제 발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산업별로는 이렇게 좀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뭐 이번에 ISSB까지 대응을 했네라고 우수한 사례로 보이는 신한금융의 기후공시 파트를 보시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로서 가지고 온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환경 같은 경우도 탄소, 오염물질 순환자원, TCFD, 그다음 그 외에 이제 공시 항목들을 보시면 각각의 세부적인 주제별로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의 사례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탄소중립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 감축 안건들을 얼마나 수시로 모여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지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관련 전담 조직, 그다음에 환경 정책, 그다음에 넷제로 이행 투자 계획까지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 관련 대응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에서 경제성 평가, 뭐 탄소 스콥 3 배출량 관리, 넷제로 뭐 대응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다뤄져 있고요. SK 하이닉스의 물 수자원 관리에 대한 좀 항목들, 그다음에 폐기물 관리에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은 사업장들이 폐기물 그 매립 제로 인증을 받고 있어서 이런 좀 폐기물 재활용률에 대한 부분이나 폐기물 관리가 우수하게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어렵지만 TCFD 관련해서도 기회 및 재무 영향 평가를 내리는 수준들. 기후변화 리스크 시나리오에서 탄소 가격을 이제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우리 기업이 탄소세가 증가하면서 아니면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이제 더 이제 비용으로 이제 관리해야 될 부분이 향후 누적 얼마가 될 것이다. 근데 그 얼마를 산정할 때에 연도별 탄소 가격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서도 매우 고도화된 수준으로 이제 앞서 잘하는 기업들,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이렇게 좀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생물다양성 보호 접근 방식과 주요 활동 또 눈여겨보실 부분이고, 네, 우리나라에서의 가장 첫 텍소노미 공시 사례로 SK텔레콤이 지난 8월에 텔레콤의 텍소노미 실적을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 시장이 바뀌고 있고요. 사회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확실히 이제 미국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DEI 사무국이 이제 설치가 돼서 DEI 협의체 가 운영이 되고, 사업부의 피플팀, 지역 총괄의 피플팀, 법인의 피플팀 해서 이런 여성, 장애, LGBTQ+, 세대별, 인종별, 일하는 부모, 재향 군인에 대해 어떤 또 보호 정책과 하여튼 그런 운영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또 세분화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DEI 관련한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 그다음에 인권 영향평가의 실천 사례, 그다음에 가 있습니다. 산업안전 관련해서도 제조업이나 화학기업들이 아무래도 제일 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구체적인 좀 협의 활동이든 아니면 작업 중지권 제도도 그 명문화 시킨 거 외에 정말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동했는지에 대한 신고와 조치 내용들을 담아놓는 걸로 우수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급망 관리도 이제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은 본인들의 1차 협력사 아니면 주요 쟁점, 중점 협력사들 몇 프로를 우리가 이번에 평가를 이제 시행을 했고, 그 평가 대상이었던 기업들의 평균 점수는 얼마, 총 점수는 얼마, 노동안전보건, 환경윤리 세부 항목별로는 얼마, 그리고 이게 작년 대비 몇 프로 개선됐습니다. 이런 수준을 이제 기업들이 공개를 해야 돼요. 결국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 협력사들은 이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점수를 올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제는 좀 요구 사항들이 들어오고 있고, 이제 이런 삼성바이오나 현대모비스나 하여튼 이렇게 공급망 평가를 시행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평가와 맞물려서 컨설팅과 교육을 또 같이 시켜줘야 되는 의무가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또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된다. 그래서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의 포스코 사례도 보시면 굉장히 좀 엄격한 수준으로 서면 평가, 그다음에 서면 평가에서 좀 위험군으로 들어가는 협력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 실사 평가가 나가고, 그 현장 실사도 정말 고위험군이 아닌 이제는 중점 비고위험군, 저위험군에 대한 기업들까지도 현장 실사를 우리가 또 확장해 나간다라는 그런 계획들까지 이제는 또 공시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아니면 얼마나 엄격하게 이런 평가가 수행이 되고 그 이후에 사후와 개선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업들이 다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맥락에서는 이제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B2C 기업이 아니신 기업분들도 실은 같이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거버넌스는 실은 제일 좀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인데, 잘하는 SK이노베이션은 CEO KPI를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CEO KPI에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 체계들이 아니면 어떤 평가의 단계들이 또 추진이 있는지 를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아니면 100점 저런 수준까지 지금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맥락에서는 실은 이제 인사관리라든지 아니면 실은 임원분들의 KPI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무진보다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장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투자기관들이나 실은 좀 공시 규제 차원에서 제일 먼저 그래도 요구하는 거는 C레벨의 KPI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일 좋은 사례로 SK이노베이션이 있고, 근데 이 외의 기업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봐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삼성이나 KT&G의 이런 이사회 역량 지표 아니면 이사회의 보수 지급 기준이 또 이렇게 공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가 어떻게 기존의 리스크와 ESG 리스크가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좋은 사례로 포스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가 제가 보면 아까 탄소중립위원회도 있었지만 이렇게 리스크 관리나 여러 공급망 관련 프로세스나 체계가 가장 좀 탄탄하게 지금 구조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먼 얘기실 수도 있겠지만 기업에 따라서, 근데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는지 좀 좋은 사례를 보시고 싶다면 포스코의 지배구조와 이렇게 운영 체계를 참고해 주실 것을 좀 제안 드립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고 아까 말씀드린 주주 정책. 그래서 ESG는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실은 핵심 항목들로는 환경의 기후 변화, 그다음에 환경 안전, 순환 자원, 사회에서는 산업 안전, 인권 공급망, 지배 구조에서는 의사결정 체계, 컴플라이언스 주주 정책 이런 항목들이 좀 가장 앞서 준비되어야 될 이슈들로 실은 좀 도출이 되고요. 근데 이런 각각의 이슈들이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처럼 거버넌스, 전략, 그러니까 목표이죠. 전략과 목표, 관리, 그다음에 목표 관리를 할 수 있는 지표, 운영에 대한 구조, 요 네 개의 단계로 세팅이 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은 TCFD도 요구하는 수준이고, 그래서 각각의 세부 이슈별로 거버넌스, 전략 및 목표, 리스크 관리, 지표 및 성과 관리가 어떤 수준과 어떤 체계로서 접근이 돼서 구축이 되고 운영이 되고 또 꾸준히 개선이 돼야 되는지 요 일련의 좀 메커니즘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까요?에 요 네 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아마 좀 가장 빠른 답이 좀 발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그 여러 가지 이유 목표와 여러 가지 이제 니즈들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공시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귀결되는 항목이다라고 보셨을 때 그 문제 없는 그린워싱 없는 공시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 체계를 구축을 해서 또 작동을 시키고 꾸준히 개선시킬지에 대한 좀 관점으로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에는 좀 질문 있으시면 질문 듣고 또 좀 더 논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석님 알찬 강의 감사드립니다. ESG 이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본 조달, 성장에 있어서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국내외 최신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 중소 중견기업이 어떠한 맥락에서 ESG 공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전 질의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몇 가지 중복되는 질문을 먼저 추려서 전달 드리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ESG 전담 조직 신설 등에 대해서 그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실은 어떤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지에 따라 또 굉장히 좀 다른 질문일 것 같은데, 실은 오늘 오전에 제가 또 회의 이제 컨설팅을 진행하고 왔던 기업은 매출 수준으로 보면 거의 2조 원대고 이제 갓 상장도 했던 한 기업인데 실은 ESG에 대해서는 실은 준비가 거의 전무합니다. 이게 뭐 상장을 앞두고 실은 ESG를 막 추진할 수 있었던 상황도 분명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ESG를 도입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팀을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기업에 좀 지금 운영하시는 사례를 지금 들여다보더라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우선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신설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디에 어느 부서에 누구를 데리고 와서 또 별도의 ESG 팀을 만들 것이고 이 ESG 팀은 누구 밑으로 넣어야 하며 어떤 조직과 어떤 기능 부서 밑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빠르게 답변을 드리자면 ESG 전담 조직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ESG 전담 조직이 혹여 ESH 팀이라고 불리는 저희가 환경 안전 이제 보건 관련한 팀들이 또 이제 있으신데 그런 팀들과 실은 처음에는 같이 좀 융합돼서 이제 추진이 돼도 될 거는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실은 ESG 팀과 ESH 팀도 분리가 될 필요는 있는데, 그래서 ESG 전담 조직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 팀이냐라고 또 물어보신다면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귀결되는 건 공시이기 때문에 공시를 관리하는 팀, 근데 공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ESG 각각의 여러 지표들을 또 취합하고 중앙화할 수 있는 그런 본사에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ESG 전담 조직은 본사에서 ESG 관련한 여러 지표들을 취합하고 평가와 공시 수준이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뭔가 표현되고 기술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수준들이 충족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을 해서 중장기적인 그런 로드맵을 수립해서 또 다시 그런 유관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전달을 하면서 관련한 부분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또 설파하는 그런 좀 역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ESG 팀이 그 ESG 관련한 각 항목들에 대해 사업 현장에 있는 ESG 관련한 또 그 실무 조직들과 실은 굉장히 또 유기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ESG 전담 조직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ESG 전담 조직은 중앙화된 시스템 체계를 통해서 현장과 여러 사업장들의 관련한 유관 부서들을 또 소통하고 또 이렇게 ESG를 좀 촉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대부분 이게 뭐 CFO 밑에 이제 둬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실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뭐 대외 협력본부 밑에 있을 때도 있고 IR팀과 같은 이제 경영지원실에 있을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법무팀 밑에 있는 ESG 팀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실은 유형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 실은 인사팀 밑에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유용해요. 왜냐하면 관련한 분들을 담당자를 사업장별로 찾아내고 그 사업장의 담당 조직들이 인사 관련한 그 정보를 취합하는 것도 굉장히 좀 큰 어려움이어서, 그래서 여러 실은 유형들은 있지만 어떤 게 가장 편의에 맞는지는 좀 기업별로 판단은 필요하시지만, 본사 중심의 전담 조직이 현장에 계신 분들을 같이 이렇게 좀 소통하며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좀 맥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강의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중복해서 질문 주신 내용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SG 경영 실현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정말 제일 쉬운 거는 대표님께서 ESG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우리는 ESG 경영 시작하겠다라는 그 선언이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또 내부적으로도 소통이 되면, 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ESG 전담팀이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유관부서에 관련한 데이터를 요구하시게 되는데, 그럼 그 유관부서는 갑자기 ESG를 한다 그러고 갑자기 데이터를 달라 그러니 실은 이것도 굉장히 좀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거든요. 근데 만약 대표님께서 내부적으로 경영진이 우리는 ESG 경영을 선포했어, 우리는 앞으로 ESG를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순간 실은 내부적으로도 그 동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ESG 그 임원의 혹은 대표님의 ESG 선언은 외부에도 알리는 좋은 시그널이 되지만, 실은 내부적으로도 이런 추진 방향에 대한 좀 합의점을 찾고 이제 방향과 속도를 내는데 굉장히 좀 유용하기 때문에,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대표님의 ESG 선언 혹은 위원회나 이사회 주총에서 이제 이런 안건들이 실은 대부분 이제 그 시작점으로서 이제 그 발단이 되는 건데, 그래서 주총에서도 ESG 경영 선포들이 일어날 때 가장 빠르게 좀 이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실시간 질의 주신 내용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ESG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ISO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필수적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실은 ISO는 이제 산업군에 따라 굉장히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환경 인증이 먼저냐, 정보보호 인증이 먼저냐는, 실은 뭐 서비스나 솔루션 기업이시면 정보보호 인증이 가장 앞설 수도 있고요. 제조 기업이시면 환경 인증이 앞서야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산업에 따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적합성은 좀 속하신 산업에 따라 좀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 뭐 ISO 27001이라든지 좀 유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보호 쪽 혹은 컴플라이언스 쪽에 이제 그런 부패 방지에 관련한 ISO 인증들이 조금 그냥 보편적으로 가장 빠르게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은 최근에 저희가 이제 같이 작업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도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데서 정보보호 관련한 이제 실사들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관련 국내법이 이쪽으로 강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벤더사들이 요구를 하면 관련한 ISO 인증을 뭐 동시에 여러 가지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속하신 산업에 따라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누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인지부터 좀 판단을 또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어서 실시간 질의로 주신 내용 다시 전달드리겠습니다. 외국계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본사에서는 ESG와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실제 실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사의 인증과 노력이 한국에 있는 사업장으로 연계 혹은 인증이 되는지, 안 된다면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본사의 실적이 한국에 있는 협력사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본사의 실적을 한국의 실적으로 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혹시 맞다면, 우선은 본사 입장에서 본인 인증을 받거나 공시를 하든 하여튼 소통을 하실 때 실은 인증 그 대상 범위에 한국의 사업장이 들어가 계신지 아닌지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소속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실은 분석이나 평가를 받으셨다는 뜻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그게 없이 평가를 받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결과 진단이 되고지 않았는데 본사의 것을 끌어와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를 실은 좀 포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르게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본사의 인증 결과나 본사의 그런 활동들이 우리 걸로 이렇게 좀 뭔가 포장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하여튼 그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 인증을 받았을 때 그 인증 대상 범위에 들어가셨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근데 인증 범위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실은 어떠한 수준으로든 뭔가 관련한 증빙을 요구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는 그 인증으로 받은 것으로 실은 좀 뭔가 이렇게 대체하기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어서 사전 질의 주신 내용 계속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는 ESG가 갈수록 중요해진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월가에서 ESG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래도 ESG가 지속 가능 경영 체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한때 유행인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올 초에 어떤 큰 공공기관에서 그 의뢰를 받았던 업무 중에 하나가 블랙록의 기조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이 ESG라는 단어를 이제 연례 서한을 매년 공개를 하는데, 올해에는 ESG라는 단어를 쏙 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블랙록이 바뀌면 다른 투자 기관들도 바뀌고, 그래서 결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이제 파급이 예전만큼 이제 크지 않는 거 아니냐, ESG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실은 그 부분 좀 기대에 찬 목소리로 이 연구 의뢰를 주셨었는데, 실은 블랙록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은 워낙 좀 정치가 이제 양당 체제에서 서로 이제 진보와 보수가 ESG를 좀 정치화하면서 조금 이게 이제 갈등으로 이제 빚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보수에서는 실은 또 지켜야 되는 산업군들도 있고 기업들도 있고 또 지역이 있다 보니까 제가 보면 좀 정치와 관련된 좀 이런 충돌이나 갈등인 것 같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는 ESG란 단어는 쏙 뺐는데요. 대신에 대체한 단어는 실은 안전한입니다. safety이에요. 그래서 투자자의 세이프티를 우리는 고려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리고 그거와 맞물려서 ESG란 단어는 안 썼지만 Long Term Investment Approach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ESG란 단어를 좀 대체해서 좀 뭔가 순화한 표현으로서 우리는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이 그러니까 블랙록의 원칙이다, 우리의 철학이다라는 거는 전 유지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블랙록도 어떤 특정 보수나 그런 보수 지역의 좀 눈치나 이런 좀 입김에 조금 표현은 순화하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런 좀 롱텀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좀 투자 원칙은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블랙록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이제 say on climate 뭐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찬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ESG를 잘한다고 실적이 나빠도 우린 투자해줄게, 이런 맥락은 원래 본질적으로 투자 기관들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블랙록도 그 부분을 강조하기는 했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약간 저는 제가 기사에 났을 때 이게 조금 더 다르게 과하게 좀 오도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투자 찬성, 그러니까 ESG 찬성을 한다라는 게 아닌데,
우리는 블랙록이 뭔가 여기서 발을 뺀다라는 걸로 조금 오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블랙록에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도 동일하게 입장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ESG라는 단어는 실은 뭐 한때일 수 있는데, 이 sustainability란 단어는 이렇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관련 투자는 굉장히 오히려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고, 친환경 기술들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ESG란 단어 자체 요 세 글자는 조금 뭔가 뭐 주춤할 수 있겠으나, sustainability, 친환경이라는 요 메커니즘은 꾸준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중소기업에서는 ESG와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중소기업이 ESG를 도입해야 되는 당위성과 중소기업 입장에서 준비해야 되는 제반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소기업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공시 의무는 상장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지만, 결국엔 그런 상장사들은 또 여러 협력사들을 또 거느리고 있는데, 그런 협력사들에 대한 평가가 의무화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B2B이실 확률이 높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결국엔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고객사가 이런 수준들을 요구하고 있는지가 가장 좀 앞서서 좀 도입이 돼야 되는 이유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이크레더블이라는 뭐 ESG 평가 플랫폼을 통해서 협력사들을 다 이렇게 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뭐 ESG 보고서에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공급망 평가라는 항목이 매우 구체화되고 있고 세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급망의 협력사 몇 프로가 이 평가의 대상이고, 그들의 ESG 경영 개선 사항들이 얼마나 또 좋아지고 있는지를 또 공시해야 되고, 근데 저도 이제 삼성전자의 이제 피평가 대상인 작은 이제 중소기업들의 좀 항목들도 같이 봤었는데,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하여튼 그 안에 들어가시는 기업들은 본인의 또 공급망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고객사가 요구하는 수준이 나의 협력사까지 봐라라고 하면, 실은 대기업의 1, 2차 협력사의 1, 2차 협력사, 이런 식으로 계속 파생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대기업 이런 뭐 삼성이나 LG 같은 이런 대기업 브랜드 오너들에게 납품하지 않더라도 나의 고객이 거기에 끼어 있다면 실은 이게 다 연결되어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시간 질의 전달드리겠습니다. 아직 ESG가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활용한 공시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이고 협력사인데 추천해 주시는 이니셔티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실은 제가 B2B 기업들 혹은 이제 중소 중견 기업인 경우는 실은 글로벌 지표들보다 가장 제일 먼저 압박을 받는 건 실은 고객사의 ESG 지표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ESG 평가 지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반도체나 혹은 뭐 스마트 관련한 뭐 그 사업 부서에 맞는 지표들을 삼성전자는 갖고 있는 거거든요. 현대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L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런 당연히 이제 글로벌 이니셔티브나 지표, 공시지표, 평가지표들에 다 얼라인된 수준들이긴 하지만 본인들에게 더 핵심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만약에 직접적으로 그런 글로벌 이제 기업들에게 지표 평가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그 지표 확보가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게 좀 실은 가장 최소화된 지표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 뭐 현대라든지 든 자동차 기업이 좀 활용하고 있는 자체 지표가 혹시 확보가 되시면 그것부터 대응하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없으시다면 이제 공시 지표는 실은 굉장히 좀 수준이 제일 범위가 넓은 게 공시 지표예요. 그래서 GRI가 뭐 가장 기본 지표라고는 하더라도 대응해야 될 지표 수가 제일 많기
많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실은 MSCI 같이 산업별로 좀 세분화된 지표를 보유한 평가기관들의 지표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실천을 빠르게 시작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MSCI 같은 그런 좀 산업별 세부 지표가 반영되어 있는 곳부터 혹은 사스비도 그런 산업별 지표가 좀 더 최소화된 수준으로 있으니까 그런 지표들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석님 장시간 발표와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 중에 강의안 제공해 주시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저희 세미나 영상과 자료는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족도 조사 설문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의견이 재단에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예, 앞으로 진행할 재단 세미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